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자 하나에 피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바꾼 40대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시댁에 대해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아들만 셋인 아들 부잣집이었어요. 저는 그 집안의 첫째 아들과 결혼해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맏며느리는 고생한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했더니 웃으며 자기 집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아들놈은 징그럽다며 평생 딸을 바라셔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공주처럼 잘해줄 거라나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죠. 그런데 사실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정말 다정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셨고 형제들도 사이가 좋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무뚝뚝하셔서 서로 대면대면한 집에 외동딸로 외롭게 자랐던 저는 그런 시댁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침 집도 10분 거리에 가깝게 살아서 친구 집 놀러 가듯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저는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냈답니다. 그러던 중 첫째 서방님이 결혼을 하셔서 저에게는 첫 번째 동서가 생겼어요. 저는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낼 생각에 설렜답니다. 그런데 첫째 동서는 성격이 저와 정반대라서 저희는 처음부터 극과 극이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MBTI 아시나요? 여기서 성격을 나누는 유형 중 하나가 T와 F인데요. T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편, F형은 감성적이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편이에요. 제가 완벽한 F형 인간이라면 첫째 동서는 완벽한 T형 인간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면이 조금 멋있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할 말 똑부러지게 잘하고 논리적인 점이 똑똑해 보여서요. 직업도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조금 가르치듯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점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제가 시댁에 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 저 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멍하니 걷다가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쳐서 잠깐 보고 지나쳤는데 그 남자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랑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한 5분 뒤에 제 옆에 있더라니까요. 어머, 무서웠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마침 상가 건물이 있길래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딱 도착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빠져나왔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남자는 계속 상가 입구 기웃대고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잘했다. 그 와중에 그렇게 머리 써서 도망친 거 정말 똑똑해. 시어머니도 저랑 비슷한 성격이라 감정적인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셨어요. 둘이 쿵짝이 맞아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첫째 동서의 말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모르는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 보지 말고 바로 피하세요. 요즘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괜히 엮이면 피곤해요. 동서는 그러면 내가 쳐다본 게 잘못이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됐는데 해결책을 알려줘서 뭐해? 나는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란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 당한 것 같잖아. 저도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괜찮냐고라도 물어봐주지.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지 말았어야지, 짧은 치마 입지 말았어야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난 그런 말이 제일 싫거든. 그런 일은 피해자 탓이 아니라 100% 가해자 탓이니까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눈을 마주친 게 뺨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 이 일로 저는 첫째 동서와 더 서먹해졌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때 제가 흥분해 있던 터라 조금 울컥해서 따지듯이 말하긴 했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동서는 평소에도 말을 그렇게 가르치듯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쌓인 게 많아서 더 터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나한테만 너무 몰려서 힘들다고 말하면 동서는 부장한테 왜 항의 안 하냐고 말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사한테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동서 말만 들으면 마치 제가 제대로 말을 안 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다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식성이 다양하고 호불호가 많이 갈려 외식 한번 하기 힘든 편이에요. 다 같이 만났을 때 제가 식당 어디로 예약하면 좋겠냐고 묻자 역시나 다들 난리가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중식이 좋다, 한식이 좋다로 나뉘어 싸우는데 시어머니께서 곤란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 생신 때 갔던 호텔 뷔페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너무 좋아서 모두가 만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님이 좋아하시길래 추진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늦게 도착한 첫째 동서가 그 말을 듣더니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뷔페는 음식을 직접 가져와야 해서 환갑 기념으로 가기에는 불편하다나? 시어머니 생신이니 다른 가족들 식성에 조금 안 맞아도 시어머니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가족들 의견 다 들어보고 정한 건데 갑자기 와서 혼자 띡 바꾸니까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첫째 동서는 체계를 중요시해서 이때도 많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째 동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첫째 동서가 계획표를 다 짜서 왔더라고요. 종이 두 바닥에 빼곡하게 일정이 적혀 있는데 즉흥파인 저는 그걸 보기만 해도 질리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열심히 준비해 온 거니 한번 따라보자 해서 가만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준비를 어찌나 잘해왔는지 개인 맞춤 패키지 투어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여행 갈 때는 식당이 문을 닫아서 헛걸음하거나 주문한 메뉴를 실패하는 일도 많았거든요. 근데 동서는 식당 오픈 시간이나 브레이크 타임까지 다 조사해두고 별점까지 다 알아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일정이 빡빡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저는 동서 덕분에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저희는 술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 이게 다 동서 덕분이야. 저도 형님이 잘한다 좋다 칭찬 많이 해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왜 그렇게 공감과 위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나도 동서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더라. 저 정말 준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아까 아버님이 이건 별로라 다른 게 나았겠다 하실 땐 아무리 팩트라도 속상하더라고요. 맞아. 열심히 준비한 사람한테 일단 수고했다는 이야기 먼저 해주시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빴던 게 조금 이해됐어요. 저는 형님처럼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는 동서처럼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형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죠? 죄송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형님이 돼서 그것도 이해 못해준 내가 잘못이야. 저희는 그날 밤 술에 취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동안의 화포를 다 풀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다 보니 금세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후로 동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다가도 참고 먼저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나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굴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고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다 보니 첫째 동서와 저는 어느새 10년지기 친구보다도 더 친한 사이가 됐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동서라는 더 막강한 캐릭터가 들어온 거예요. 첫째 동서와 친해져서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던 어느 날 막내 서방님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때 막내 서방님이 20대 후반이었고 여자친구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기에 다들 놀랐죠. 저는 그때 첫 임신을 한 터라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도와서 막내 서방님의 결혼 준비를 함께 했죠. 둘째 동서는 첫 만남부터 놀라웠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는데 그때가 여름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파격적인 등장이었습니다.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왔거든요. 머리카락도 무려 분홍색이었어요. 저랑 10살 넘게 차이가 나서 이런 게 세대 차이인가 싶어 말문이 막혔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라길래 개성 있는 외모가 이해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옷차림이 아니라 말투와 성격이었어요. 둘째 동서는 뭐랄까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바로 나오는 타입 같았거든요. 우리 애랑은 어떻게 처음 만난 거예요? 혹시 대학교에서 만났나? 아니요. 저는 대학 안 나왔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래요? 꼭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자기 일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그건 아닌데 딱히 할 만한 일이 없어서 하게 됐어요. 고졸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겸손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용실에서 얼마나 잘 나간다고요. 조금 있으면 실장으로 승진도 될 거래요. 성실하게 일을 잘하나 보네요. 그렇지. 사람은 그저 성실한 게 최고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계시던 실장님이 사고치고 쫓겨나서 그래요. 친한 손님한테 돈을 빌려서 들고 날랐다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덕분에 승진하게 생겼으니 저한텐 잘된 일이죠. 다른 식구들이 애써서 분위기 풀어놓으면 이렇게 본인이 다시 폭탄을 던지는 일의 반복이더라고요. 눈치는 또 얼마나 없는지 바지가 너무 짧아서 막내 서방님이 민망해하며 담요를 덮어줬는데 덥다며 치우고 말할 때 음식이 많이 튀어서 막내 서방님이 조심하라고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모르고 다들 먹기 편하게 가운데 뒀던 고기 반찬도 자기 앞으로 옮겨와서 먹더라고요. 어른들이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눈치 하나 안 볼 수 있는지 이게 요즘 말하는 MZ 세대라는 건가 싶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신인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막내 서방님과 둘째 동서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저희는 한 식구가 되었답니다. 저는 처음에 둘째 동서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라도 기분 상해할까봐 말도 며칠 동안 고르고 골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글쎄 저보고 꼰대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물을 다 마셨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 냉장고에 넣어 놓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도 30대 중반이라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도 아니었다고요. 그 뒤로는 둘째 동서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첫째 동서는 원칙과 체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잔소리한다고 싫은 티를 팍팍 내거나 가끔은 울기까지 해서 저희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 초까지만 해도 막내 동서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서방님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막내 서방님이 큰일이 났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막내 서방님이 운영하는 맥주바에 고등학생들이 몰래 와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걸린 거예요. 알바생이 분명히 신분증 확인했다는데 이 영악한 아이들이 신분증을 교묘하게 위조했던 거죠. 잘못은 학생들이 해도 처벌은 업주가 받더라고요. 그 일로 막내 서방님의 맥주바는 6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달이나 장사를 못한다니 비싼 월세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가게 안 연다고 건물주가 월세도 안 받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마침 지난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크게 해서 목돈을 다 써버린 상태라 큰 위기였어요. 월세는커녕 당장 알바생들 월급 줄 돈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막내 서방님을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기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와 첫째 동서가 함께 모으던 적금을 깨서 일단 막내 서방님에게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다행히 그걸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죠. 며칠 후 저희가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에 많이 취한 둘째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나 또 뭐 잘못했어? 저희 갑자기 너무 궁지에 몰려서 사채라도 빌려야 하나 했는데 어떻게 저희를 도와주실 수가 있냐고요. 저 미워해서 안 도와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가족끼리인데 형편 되는 사람이 돕고 사는 거지. 원래 가족은 그런 거야. 만약 동서였으면 우리 안 도와줬을 거야? 네, 저는 안 도와드렸을 것 같아요. 뭐?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걸 형님들 앞에서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서로 먹기 살기 바쁜데 요즘 형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일용직 일하면서 저희 3남매 키우셨는데요. 오빠들은 막내인 저 보살펴주긴커녕 제가 가진 것도 다 빼앗기 바빴거든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용돈 받은 거 숨겨놓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쏙쏙 찾아서 훔쳐가고 아껴 먹으려고 둔 과자도 학교 갔다 오면 오빠들이 다 먹어치워서 없었어요. 저는 형제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진짜 힘든 상황이 닥치면 도와주러 올걸? 가족은 돕고 사는 거야. 진짜 그런 거예요? 가족은 내 편이라는 거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편 해주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잘할게요. 진짜 언니 동생처럼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굴게요. 그렇게 말하고 코까지 골며 잠든 둘째 동서가 짠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려서 엄마를 잃고 거친 아빠와 오빠들 밑에서 험하게 크느라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우리한테도 일단 방어막을 쳤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날의 대화 이후로 저희는 정말 속마음까지 다 터놓고 지내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혹시 동서들이 빌런인가 싶으셨죠? 아니에요. 두 동서는 제 인생의 은인들이자 아직까지도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저희 셋이서 진짜 나쁜 놈을 물리친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껌딱지라 절 힘들게 하던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혼자서도 유치원을 씩씩하게 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일도 탄탄대로라 이대로라면 좋겠다 싶을 시기였어요.
남편도 시댁도 결혼 초처럼 여전히 잘해주어서 저는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 준비하던 남편이 말했어요. 저기, 나 오늘 야근해야 해서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또? 당신 요즘 너무 야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일이 얼마나 많길래 외박까지 해?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잡혔는데 기한이 촉박하거든. 그래서 다 같이 밤샘 작업하기로 했어. 그래도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몸 약해서 안 돼. 숙직실에서 한두 시간 정도 쪽잠 자면 돼. 다 같이 밤새는 건데 나만 자고 온다고 할 수 없잖아. 그건 그렇지. 아유, 당신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내가 한의원 가서 보약이라도 좀 지어와야겠다. 이 정도로는 끄떡없어. 애보리야 살림하랴 힘든 당신이나 보약 챙겨 먹어. 아니면 밥이라도 잘 챙겨 먹게 내가 저녁 도시락 만들어 갈까? 당신 좋아하는 갈비랑 약밥 해줄게. 저녁도 그냥 다 같이 때워야 할 거야.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문단속 잘하고 자. 저는 남편이 너무 고생스럽겠다 싶어서 걱정하며 남편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준비시켜 유치원에 보내고 한바탕 집안일을 하고 나니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때 마침 둘째 동서가 제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사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용실이 쉬는 날인데 막내 서방님도 지방에 새로 차릴 가게 자리를 보러 출장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첫째 동서도 오랜만에 한잔하자며 아이를 서방님께 맡기고 놀러 왔어요. 다정한 첫째 서방님은 저희 아이도 유치원 끝나면 자기가 데려와서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요. 일과 살림, 육아에서까지 해방된 저희 셋은 오랜만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마음 놓고 놀다 보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었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알림음이 울려서 보니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저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10분 간격으로 문자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과 같이 맞추었다는 커플링 사진, 5주년 기념으로 갔던 해외여행 사진 같은 것들이었죠. 둘이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찍은 웨딩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남자예요. 절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제발 이제 그만 이 사람 놔주세요. 저희는 놀라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혈질인 둘째 동서가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제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걸더군요.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자를 실컷 보내던 사람이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다시 핸드폰을 빼앗아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신호가 계속 흐르는 동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할 수 없이 전화를 끊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 남편을 모함해서 조작된 사진을 보낸 거라고만 생각하고 싶었죠. 나밖에 모르고 평생 나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남잔데 10년 넘게 내가 철석같이 믿고 사랑했던 남편인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빠인데 그런 사람이 가정을 배신할 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들어오더군요.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게 저를 조롱하는 말투였습니다. 당신 남편 지금 나랑 사랑 나누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 못 받아. 그 문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다시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는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해보니 다른 직원이 남편은 진작 퇴근했다고 알려주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문자가 사실이라는 걸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자 동서들이 같이 울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셋이 한참을 울고 나니 이제는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나 몰래 바람을 피운다니. 어떻게 애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저도 너무 충격이네요. 아무리 바람 피우는 유부남들이 많다고 해도 아주버님이 이러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버님은 집 밖에 모르고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 같았는데. 일이 많아서 피곤해하기에 나는 보약 지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느라 바쁘고 피곤한 거였어?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다니까요. 당장 이혼할 거야. 상간녀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딴 사진들을 보내? 이혼할 때 증거로 쓰면 딱이겠네. 안 돼요, 형님. 지금은 이혼하시면 안 돼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를 참고 살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영리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이 여자가 형님한테 굳이 이런 문자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형님이 열받아서 빨리 이혼하길 바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사촌 오빠도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는데 지금 그 상간녀랑 새 살림 차려서 깨벗고 잘 살거든요. 이혼 당해도 반성이나 부끄러움 그런 거 전혀 없이 마냥 좋아하더라니까요. 정말? 네, 이 상간녀 지금 형님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도발하는 게 확실해요. 지금 순순히 이혼해줘봤자 그 못된 불륜 커플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요. 아마 둘이 바로 살림부터 합칠걸요? 살림만 합친다 뿐이겠어요? 신분 세탁도 할걸요? 형님이 이혼해주면 그 여자는 모두에게 욕먹는 상간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자친구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숨어서 만나지만 그때는 애인이라면서 신나게 돌아다닐 텐데 그 꼴 보실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동서들 말대로 해야겠어. 그러셔야죠.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동서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혼자 있었으면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죽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 약해지면 정신 차리게 해줄 거지? 걱정 마세요, 형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형님한테 이런 짓 한 아주버님이랑 더러운 상간녀, 저희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동서들의 말에 당장 이혼하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사이를 먼저 깨트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절대 순순히 이혼해 줄 수는 없었죠. 날 배신하고 상처 줬듯이 남편의 인생도 철저히 망가뜨려 버리겠다 다짐했답니다.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해 놓고 뻔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고 농락한 죄를 물게 해줄 거예요. 제가 흘린 눈물 이상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동서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술 마시고 한바탕 울며 저희 셋은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서들이 돌아간 후에도 몇 잔을 더 했지만 그래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누워있는 내내 남편과의 지나간 추억들만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아니라고 해명해줬으면, 여전히 날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했는데 남편은 연락도 없이 밤새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들어와 말하더군요.
우리 딸은 어디 갔어? 동서랑 서방님이 대신 봐주고 있어. 잘했네. 엄마 아빠 싸우는 걸 애가 봐서 좋을 게 없지. 그걸 아는 사람이 밖에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녀?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더러워 정말. 더럽다니. 우린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야. 마음이 변한 걸 어떻게 하겠어. 당신도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이혼? 네가 뭘 잘했다고 감히 내 앞에서 이혼이란 말을 꺼내? 그럼 어쩌겠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니? 상간녀 시켜서 그딴 문자나 보내는 찌질한 인간 주제에.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대로 보낸 거야. 나중에 알고 한 소리 했어. 하지만 그 사람 이제 그만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해. 아주 대단한 일 하셨다. 아무튼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왜 안 해? 그때 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더군요. 시어머니셨습니다. 동서들에게 이야기 다 들었다며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제 얼굴을 본 면목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아들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건네주곤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문 안쪽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게 느껴졌지만 분은 하나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이야기하는 저 남자를 갈기갈기 찢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욕실에 들어간 저는 찬물을 맞으며 어떻게 복수해야 남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씻고 눈까지 조금 붙이고 나온 사이 시댁에 불려갔던 남편은 된통 혼나고 온 모양이었어요. 몇 대 맞았는지 뺨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평소엔 점잖으시지만 화나면 물불을 안 가리시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자기도 어쩔 수 없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빨개진 볼에 한 번 더 따귀를 세게 날려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복수를 위해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흥신소에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둘째 동서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며 흥신소 직원을 소개해 주었거든요. 저는 상간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 상간녀의 번호와 사진을 보내고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혼녀더라고요. 작년에 이혼했다고 하니까 이혼 전 유부녀일 때부터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워왔던 거죠. 저는 첫째 동서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 소송은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상간녀가 스스로 증거를 저에게 보내주었으니 승소가 확실했어요. 그 멍청한 여자가 자기 손으로 저한테 칼을 쥐어준 셈이었죠. 그래서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간녀의 집이 아니라 회사로 말이죠. 얼마 후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과 상간녀에게 전화가 잔뜩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상간녀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소장을 회사로 보내는 게 어디 있냐,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냐, 한 번만 더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아주 난리였어요. 저는 그것조차 싹 무시했습니다. 흥분한 사람일수록 무시를 하는 게 더 상대를 화나게 하는 법이라고 첫째 동서가 충고해줬거든요. 역시나 상간녀는 열이 받았는지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당신 남편이 왜 당신 질린다며 나한테 왔는지 알겠네.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안 헤어져. 그리고 당신 남편은 날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했거든? 어차피 위자료도 당신 남편 주머니에서 나갈 테니까 소송이든 뭐든 실컷 해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대신 내줄 거라니.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걸, 아니, 제가 없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 남편은 상간녀에게 계속 시달리는 눈치였어요. 저한테 계속 이혼해달라고 닥달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강하게 대답했죠. 정 이혼하고 싶으면 유책 배우자 주제에 소송을 한번 걸어보라면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상간녀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저를 다시 도발하더군요. 이제는 수위가 더 높아져서 남편과 상간녀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잠들어 있는 걸 보면 남편은 찍힌 줄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워낙 보수적인 편이라 그런 사진을 찍게 했을 리가 없거든요. 상간녀가 저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찍은 게 분명했어요. 오늘은 당신 남편과 뭐라고 또 뭐랬다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질스러운 문자도 잔뜩 보냈습니다. 그 천박함에 속이 뒤집힐 것 같더군요. 만나도 어쩌면 이런 여자를 만난 건지 남편한테 남아있던 마지막 정까지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걸 보니 저도 이제 마음 정리를 다 끝낸 것 같아서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부 다 잘 저장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소송을 시작하며 소장을 또 보냈죠. 상간녀가 회사로 보내지 말라고 했으니 이번엔 그 상간녀의 부모님 집 앞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웬 여자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상간녀였어요. 너 미쳤어? 어떻게 그걸 우리 엄마한테 보낼 수가 있어? 당신 부모님도 아셔야죠. 당신들 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렇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일을 왜 하고 다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우리 두 사람 일이잖아. 넌 페어플레이란 말도 몰라? 불륜이나 하는 주제에 페어플레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게 더 어이가 없네요.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모르나 봐요. 당신 자꾸 이러면 난 당신 딸 유치원에 찾아가는 수가 있어. 가서 당신한테 보낸 사진 보여주면서 아빠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려줄 거야. 너 정말 바닥이구나. 감히 내 딸 찾아갈 생각하기만 해. 인터넷에 네가 보낸 사진들 다 올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런 짓 절대 못할걸? 그거 명예훼손 그런 걸로 걸릴 텐데 너 콩밥 먹고 싶어? 내 딸 가지고 협박하는 여자한테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 아니, 그 전에 네 애인이 먼저 널 가만 안 둘걸? 그 사람이 아내는 배신했어도 아직까지 딸은 사랑하거든. 과연 날 선택할지 딸을 선택할지 두고 보면 알겠지. 널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멍청하네.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했나 보지? 근데 그 사람 결혼 전엔 나한테도 그랬어. 저는 상간녀가 열받아서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웃어주고 싶었지만 제 속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감히 그 더러운 입에 내 딸을 올리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퇴근 후 집에 온 남편에게 그 여자가 우리 딸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통화 녹음본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감히 내 딸을 가지고 협박하는데 아빠가 돼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홧김에 한 말일 거야. 이 여자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이라 절대 그런 짓 못해. 너는 이게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 목소리로 들리니? 콩깍지가 씌워도 단단히 씌웠네. 그 여자 단속 똑바로 해. 내 딸 찾아가는 날엔 너희 둘 다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잘 이야기할게. 절대 아이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야. 그런데 무슨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야? 저는 그동안 남편의 상간녀가 보내온 사진과 문자들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의 입이 경악으로 떡 벌어지더군요. 제 예상대로 남편 몰래 찍은 사진들이 분명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그 여자의 막장 행각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놀랐어요. 저한테 이렇게 패악을 부렸던 사람이 남편 앞에서는 여리고 착한 척 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걸 믿고 있는 남편은 더 황당했고요. 이런 걸 찍었는지 몰랐어. 이 사진들 당장 지워줘. 보라고 보낸 걸 내가 왜 지워? 그 여자한테나 가서 다신 이런 짓 못하게 해.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해서 협박하면 나도 이 사진들 그대로 그 여자 집이랑 시댁에 보내버릴 거야. 안 돼. 제발 이 사진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그게 무서운 사람이 불륜을 하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남편은 짐을 대충 싸서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통했는지 그 뒤로 저에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하긴 아무리 여자한테 환장한 남자여도 자식까지 건드리는 건 못 참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나 질긴지 둘은 헤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한 쌍의 바퀴벌레 커플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동서들과 만나서 그 여자가 날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저보다 더 열받아 하며 그 여자한테 치를 떨더라고요. 저희 세 사람은 상간자 소송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둘째 동서가 회사에 나타나서 상간녀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예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두 동서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동서는 어디서 한바탕 뒹굴다 왔는지 머리가 산발이 돼서는 옷도 지저분하게 구겨져 있었어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전히 씩씩거리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그 여자 찾아가서 싸우고 온 거야?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 여자 찾아갔어요. 저도 뒤늦게 소식 듣고 찾아가서 말리다가 오는 길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생각할수록 열받잖아요. 지까짓 게 어떻게 감히 우리 조카를 걸고 협박해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밝자마자 회사에 찾아갔죠. 그 회사 외부인은 잘 안 들여보낼 텐데. 제가 또 한총명 하잖아요. 사람 많은 로비에서 난리를 쳐야 소문이 잘 나니까 소장 가져온 척 하면서 그 여자 불렀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내려와? 네. 형님이 또 고소한 줄 아셨는지 후다닥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머리채 붙들고 이 상간녀야 너 죽고 나 살자 한 거예요. 그 여자 별것도 아니던데요. 삐쩍 말라가지고 한 주먹거리도 안 돼서 제가 이겼잖아요. 동서도 이렇게 자꾸 말랐는데 힘이 어디 있다고.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놀았거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뺨도 때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말려서 못한 게 너무 아쉽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불륜 저지른 상간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와서 소문은 다 났을 거예요. 앞으로 얼굴 못 들고 다닐걸요? 대단하다 정말. 그러다가 폭행죄로 잡혀가면 어떻게 하려고. 잡아가라죠. 형님이 저한테 어떤 분인데. 저도 형님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됐다고 말해야 하는데 나 지금 속이 너무 후련해서 그런 가식도 못 들겠다. 고마워. 사실은 저도 좀 후련하긴 하네요. 걱정 마, 동서. 혹시라도 그 여자가 고소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형님도 힘내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는 항상 형님 편이에요. 고마워. 나한텐 진짜 자기들밖에 없어.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동서들도 저를 따라 울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셋이 끌어안고 엉엉 대성통곡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자책하고 남편을 선택한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결혼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좋은 친구 둘을 얻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뜨거운 전우회 같은 걸 쌓은 저희는 더 돈독해졌답니다. 그 일로 외도가 드러난 상간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쉽게 내쳐진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정규직이라 잘리진 않았지만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그때까지도 끈질기게 붙어있더군요. 이제 정말 끝내버려야겠다 생각한 저는 흥신소에 다시 불륜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흥신소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세 번째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1차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 2차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3차 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 총 1억 원의 위자료 폭탄을 맞게 되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혼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불륜의 증거만 정립될 뿐이었어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우기지만 그건 세상 누가 봐도 법적으로 봐도 부정한 행위가 확실했으니까요. 자신들의 더러운 불륜 행각을 증거로 하나하나 보는 것 역시 멀쩡한 정신으로는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계속 내쫓을 빌미만 찾고 상간녀는 계속 빨리 이혼하란 투정만 부리니 남편도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상간녀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를 가더니 곧 상간녀와 완전히 헤어졌어요. 저는 흥신소를 통해 그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헤어지자고 했는지 카페에서 물벼락을 맞는 사진을 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뻔했거든요. 역시나 며칠 못 가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말이에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기 전에는 아이 생각 1도 안 했으면서 용서를 빌 때만 애타령을 할까요? 저는 이 남자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지만 우선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남편을 달래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확실하게 끝장내기 위해서는 아직은 방심하게 해야 했거든요. 제 복수는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완전히 헤어진 남편은 내주기로 했던 상간녀의 위자료도 안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진 상간녀를 보니 우습더라고요. 분명히 당신 남편은 나밖에 모른다. 나한테 뭐든지 해줄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역시 사람은 앞니를 모르니 말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회사도 잘리고 남편과도 헤어진 상간녀는 위자료를 낼 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살던 집도 줄여서 이사가고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더라고요. 저는 상간녀가 새로 들어간 회사를 알아내서 월급을 차압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회사에도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쫙 퍼진 모양이에요. 상간녀는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상간녀가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의 가정 파탄낸 주제에 나한테 욕하고 협박까지 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때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던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전 벌 많이 받았으니까 제발 여기까지만 하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멀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린다는 말 몰라요? 그러게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죠. 하지만 남편분이랑도 정말 헤어졌어요. 이제 그냥 둘이 잘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잘못은 제가 아니라 남편분이 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남한테 나쁜 짓 했지만 가족을 배신한 건 남편분인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역시 본색이 다 나오네요. 걱정 말아요. 내 가정 파괴한 그 남자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제발 위자료만이라도 없었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당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니까 꼭 갚아요. 아니면 앞으로 어디를 취직하든 찾아가서 또 월급 차압할 테니까. 뒤늦게 집에 온 남편이 거실에 무릎 꿇고 있는 상간녀를 발견하곤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상간녀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며 따귀를 날려 남편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더군요. 문 밖에서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걸 듣고 있자니 이젠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바닥을 본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는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뒀던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찾아와 아들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셔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신뢰를 배신한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말로 거절했어요. 두 분께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하니 이혼 후에도 아이는 자주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이겼어요. 저는 원하는 만큼 재산을 분할받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양육원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으니 남편은 매달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했죠. 이혼 후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보는 게 전부였어요. 다 잃고 나니 그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는지 술만 마시면 집 앞을 찾아와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니 매번 쫓아냈죠. 그 정신으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남편은 큰 사고를 쳐서 회사에서도 잘린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중국의 작은 회사로 취업해서 나라를 아예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재산 분할 받은 걸로 편의점을 하나 차렸어요.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보니 장사가 잘 돼서 결혼 전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아빠는 없지만 저와 작은 아빠, 작은 엄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잘 크고 있어요. 워낙 밝고 똑똑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늘 반장을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화이트데이에 받았다며 사탕을 잔뜩 가져왔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딸아이는 지옥 같았던 제 인생을 다시 천국으로 바꿔준 제 태양이랍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이 안타까운지 한동안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우셨지만 이제는 아이 애교에 매번 웃느라 바쁘세요. 두 서방님은 형과는 다르게 다행히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사람들이라 여전히 동서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형이 된통 당하는 걸 봐서 더 허튼 짓 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저희 셋이 똘똘 뭉쳐서 복수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두 동서는 여전히 저와 친자매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이제는 1시간 거리에 살지만 연락도 매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저의 복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꼭 되돌려 받는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내 눈에 피눈물 나는 일 없도록 다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만 사시길 기도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